도연이 아이 생기면 어떡할래? 그 말이 흘러나온 순간 내 손이 멈췄다. 노트북 속 음성 파일에서 들려온 건 다름 아닌 아내의 목소리였다. 당신은 과연 배우자의 그런 말을 녹음 파일로 처음 듣게 된다면 무슨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결혼 9년 차.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다. 스마트폰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대화는 늘 벽을 마주한 듯 공허했다. 처음엔 피로하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밤 작은 USB 속에서 들려온 도연이 아이라는 한마디는 내 모든 망설임과 희망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 가족이라는 환상, 신뢰라는 단어, 그 모든 게 딱 4초짜리 녹음 파일 앞에서 무력했다. 그리고 나는 무너지는 대신 기록하기로 했다. 감정 대신 증거를, 복수 대신 결과를 남기기로. 나는 당신처럼 소리 지르지 않았다. 물건을 던지지도 사람을 몰아세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심판의 무대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바람난 아내를 용서하지 않기로 한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더 이상 세 사람의 구성이 아니었다. 당신은 과연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누구 편에 서게 될까?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할인이 학원이 일주일에 3번이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는 그 말이 아내 유진의 입에서 툭 던져지듯 나왔을 때 식탁 위에 감돌던 그 묘한 긴장감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은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눈은 이미 스마트폰 화면에 박혀 있었고 손가락은 바쁘게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었다. 지금은 기초 잘 다져야 할 시기야. 본인도 즐거워하잖아. 유진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어느새 익숙해진 단절감이 녹아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말끝을 물었다. 그래도 나 혼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은 그냥 일만 하잖아.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스르 멎는 기분이었다. 일만 한다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나는 끝내 삼켰다. 정말 나는 단지 일만 하는 사람이었나? 아침마다 할인이 등원시키고 저녁마다 퇴근하자마자 밥 차리고 빨래 널고 잠든 아이 이불 덮는 게 그 모든 게 그녀에겐 일 안 하는 사람의 몫이었을까? 나는 말없이 숨을 내쉬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무심한 기계의 그것 같았다. 그 순간에도 옆방에서는 할인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이 집의 일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졌을까? 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유진이 내 눈을 피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대화는 형식적이 되었고 표정은 사무적이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손에서는 스마트폰이 떨어지질 않았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덧바르는 그녀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그 입술에 굳이 그런 정성을 들일 이유가 있었을까? 그때 처음 내 머릿속에 외도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물론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성급하게 감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증거 없이 따져 묻는 건 오히려 나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는 일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가까운 하이마트에 들러 작고 견고한 보이스 레코더를 하나 샀다. 겉모습은 USB처럼 생겼고 딱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크기였다. 그걸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 화분 뒤에 숨겼다. 아이와 아내가 잠든 깊은 밤 서재에서 이어폰을 꽂은 채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대부분은 TV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할인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은 유진의 낮고 조심스러운 통화 음성이었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파일을 재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파일을 재생하던 중 나는 갑자기 손을 멈췄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목소리는 명백히 유진이었다. 달콤하고 낮게 깔린 내가 잘 아는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남자의 목소리. 낮게 깔린 웃음소리. 바로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손에 쥔 USB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듯했고 나는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다. 녹음은 몇 분 더 이어졌고 그 안에서 유진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강도연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내 귀에 박혔다. 나는 녹음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놀랍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그저 바닥을 뚫고 나오는 공허함.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늘 쓰던 노트를 꺼냈다. 파일의 날짜, 시간, 그리고 대화 내용을 차근차근 적었다. 이제 증거는 내 손안에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배신 또한 분명해졌다. 하지만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원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다. 복수는 냉정해야 하고 계획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완전해야 한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 박성호. 예전 경찰 시절부터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친구. 지금은 개인 탐정으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치밀하고 냉철한 사람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조용히 침실 쪽을 바라봤다. 닫힌 문 너머 유진의 숨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아이와 남편 앞에서는 말없이 잠든 그 얼굴이 다른 남자 앞에서는 도발적이고 애틋한 미소를 짓고 있었겠지.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이제 시작이다. 소리 없는 복수의 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도 유진은 내 옆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내가 모르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웃음을 흘렸던 그 목소리로 지금은 평온한 숨소리만을 내뱉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커튼을 걷어 올렸다. 창밖으로 퍼지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나직한 호흡 소리. 그 모든 것이 묘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이 공간의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배신이 감춘 침묵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복수는 아주 차갑고 조용하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박성호를 찾았다. 예전 경찰 시절부터 함께했던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 지금은 개인 탐정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나보다 먼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확실하네. 이건 내 아내의 목소리 맞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에 익숙한 재생 버튼이 떴고 그 파일은 다시 내 귀를 찔렀다. 이어지는 남자의 웃음기 섞인 가볍고 느끼한 말투. 성우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뭐, 둘 다 완전 들떴네. 정적이 흘렀다. 녹음 속 생생한 음성과 지금 내 앞의 현실이 마치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유진 씨는 지금도 어린이집 파트 일 하는 걸로 돼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겉으론 그렇지.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퇴근이 말도 안 되게 늦어. 할인이 데리고 오가는 것도 늘 나 혼자고. 스마트폰은? 알림 다 꺼놓고 욕실까지 들고 다녀. 잠금도 이중으로 걸어뒀더라. 성우는 메모장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위치 추적, 통화 기록부터 뜯어보자. 그리고 필요하면 미행. 결정적인 장면이 필요하니까. 그날 오후 성우는 강도연이라는 이름을 리스트에 올렸고 조사는 그 즉시 시작됐다. 이틀 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찾았어. 강도현. 여자 전용 헬스장에서 활동하는 퍼스널 트레이너야. 개인 세션도 활발하고 SNS도 꾸준히 관리하더라. 나는 조용히 물었다. 유진이 운동 시작했다고 한 그 헬스장? 맞아. SNS엔 이름은 가렸지만 얼굴은 선명히 나와 있었어. 아마 유진도 찍힌 걸 모를 거야. 성우는 노트북을 내게 밀었다. 화면엔 근육질의 상반신을 드러낸 남자의 프로필 사진과 다음 문구가 보였다. 여신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의 숨겨진 매력을 끌어내는 메소드. 그 아래 수많은 댓글, 그리고 웃고 있는 그 남자의 표정. 불쾌할 정도로 자신감에 찬 얼굴이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남자, 기혼 여성 사이에서 문제 많았어. 작년에도 이혼, 소송 중인 여자 둘이 얽혔고, 한 명은 SNS에 익명 고발까지 했었지. 가정 파탄의 원인이었다고.
지금은 계정 삭제됐지만 자료는 스크랩돼 있어.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상습범이군.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표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는 방식. 거의 프로지. 상대의 심리적 틈을 노리는 수법이야. 직접 저축해볼까? 아니. 모든 증거가 완전히 확보되고 나서야 돼. 저런 놈은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만 무너져. 성우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역시 너답다. 겉으론 차분한 척하지만 안에서는 활을 타고 있잖아. 나는 말없이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웃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피트니스 센터 회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 몰래 찍힌 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에게든 보여주고 싶다는 의도를 가진 얼굴이었다. 그 미소,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웃음, 할인이 앞에서도 우리 가족 식탁에서도 본 적 없던 표정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또 하나의 무언가가 소리 없이 꺼져갔다. 말하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노트북 화면에는 유진의 사진이 떠 있었다. 그녀는 피트니스 센터 회원 게시판에 올려진 단체의 사진의 배경 어딘가에 너무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웃고 있었다. 아주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하지만 그 미소는 내가 알고 있는 가족 앞에서 지어 보였던 그런 미소가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만 나오는 얼굴. 그녀가 나를 향해선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다. 일단 여기서 GPS랑 차량 블랙박스도 설치해 둘게. 성우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필요하다면 소형 카메라도 쓸 수 있어. 주말 외박이나 펜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나는 잠시 머무시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해줘. 확실한 증거 없이는 감정에 휘둘릴 수 없다. 나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분명하고 명백한 결과가 필요하다. 어설픈 증거는 아무 의미 없어. 나 혼자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게 필요해. 내 목소리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좋은 각오다. 이번엔 진짜다. 그날부터 내 복수는 시작됐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모두 가라앉혔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소란이 아닌 기록으로. 두 번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나는 이 모든 걸 철저히 끝내기로 했다. 이건 이제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한 사람의 선택이었다. 며칠 후 어느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유진이 들어섰다. 다녀왔어. 아, 피곤해. 신발을 벗으며 기지개를 크게 켜는 그녀의 표정은 피로보다 홀가분함에 가까웠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할인이는 내가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왔고 저녁도 미리 차려두었다. 어서 와. 오늘 할인이 발표회 안내문 왔더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래? 나중에 볼게. 그 말만 툭 내뱉고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요즘 그녀는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짓는 얼굴이 내게는 너무 낯설었다. 탁에 앉던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 일 그만둘까봐.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냥 내 시간 좀 더 갖고 싶달까. 요즘 너무 지쳐서. 나는 무튼 말했다. 그럼 집안일 조금만 더 맡아줄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반격하듯 말했다. 나도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꽤 바쁜데. 그리고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 내 시간 필요하다고 했잖아. 나는 말없이 식기를 정리했다. 설명도 감정도 없었다.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게 지금의 내 방식이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유진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편한 운동화로 갈아 신은 그녀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다시 그렸다. 평소엔 피곤하다며 침대에 눕기 바빴던 사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엄마 친구들이랑 잠깐 나갔다 올게. 거실 문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 나는 책을 읽는 척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조심해. 문이 닫히고 30분쯤 지났을 무렵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성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상, 움직임 시작, 차량 탑승 확인. 곧바로 답장이 왔다. 확인, 추적 개시, 지금 밤이야. 예전 그 방으로 향하는 듯. 나는 조용히 할인이의 잠든 얼굴을 확인하고 서재로 향했다. 그곳엔 성우가 보낸 영상 파일 일부가 저장되어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는 유진이 한 남자의 팔에 팔을 감고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웃음이 가족을 향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한 번의 확신이 내게로 다가왔다. 불 꺼진 펜션의 객실. 커튼은 드리워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비치는 조명 아래로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침대 위 정적인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 무음이 더 자극적인 순간이었다. 이어폰을 통해 울려 퍼진 건 유진의 목소리였다. 익숙하면서도 이제는 너무 낯선, 더 이상 내 곁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의 말투. 도연 씨, 진짜 마법사 같다니까. 남자의 웃음소리가 그 뒤를 따랐다. 왜? 입맞춤만 해도 여자가 된 기분이 드는걸. 그녀는 숨을 내뱉으며 속삭였다. 여자? 지금도 엄마잖아. 그런 말 하지 마. 민호 앞에서는 그냥 엄마일 뿐이야. 하지만 도연 씨랑 있으면 다시 여자가 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다. 민호라는 이름을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리며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럼 내 아이 가질래? 후, 또 그 얘기야? 그래도 기분은 좋다. 나쁘지 않아. 그들은 웃으며 이마를 맞댔다. 그 장면은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운명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이어폰을 천천히 빼고 눈을 감았다. 표정도 없었고 말도 나오지 않았다. 녹음과 영상은 분명히 그녀의 배신을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였다. 하지만 내게 있어 그것은 감정의 폭발을 위한 기폭제가 아니었다. 그저 필요한 자료, 그리고 목적을 위한 수단. 나는 손끝으로 키보드를 눌렀다. 대상, 소리 확보 완료. 은밀한 대화 포함. 강도현 이름 반복 등장. 새벽의 정적을 깨운 건 오직 타이핑 소리뿐. 방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지만 내 안의 온도는 더 낮았다. 망설임은 사라졌다. 분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결정적 한 방을 날릴 타이밍. 며칠 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유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이번 주말 맘카페 친구들이랑 1박 할 것 같아. 강원 온천 펜션으로 가기로 했거든. 오랜만에 힐링 좀 하고 올게. 그 말은 마치 이미 여러 번 연습한 듯 자연스러웠다. 나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할인은 친정에 맡길 거니까 걱정 마. 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와. 그 한마디 뒤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내 눈빛은 이미 얼어붙은 빙하처럼 차가웠다. 토요일 아침, 유진은 손질된 네일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꼼꼼히 정리된 캐리어를 끌며 현관 앞에 섰다. 다녀올게.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은 누가 봐도 가족을 사랑하는 아내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웃음은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지금 이 순간조차 거짓된 시나리오 속을 살아가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방에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박성호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이동 시작. 차량, 헬스장 인근에서 강도현과 합류 확인. 추적 계속 중. 오늘 밤 목적지 확인됨. 강원 월정 온천 펜션. 한옥 독채. 작전은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다.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둔 GPS 장치는 이미 유진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었고 펜션 주변에는 소형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작은 지도 위 움직이는 차량 위치가 점으로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녹화 예정 시간과 좌표 값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예상과 단 1분도 어긋남 없이 유진과 강도현은 지금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침묵은 복수보다 더 강했다. 오후 7시를 조금 넘긴 시각. 달빛이 은은하게 드리워진 강원도의 한옥 온천 펜션. 기와 지붕 아래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독채의 객실 너머로 잔잔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유진은 얇은 가디건을 걸친 채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있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젠 말이 필요 없는 듯 자연스러웠다. 이런데 오길 참 잘한 것 같아. 유진의 속삭임에 도연은 맥주 캔을 한 손에 든 채 웃었다. 이 펜션 고른 거 내 감각 괜찮지? 바보 유진은 웃으며 그의 팔을 쓸었다. 도연이 유난히 감성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근데 말이야, 당신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다 필요 없어지는 기분이야. 우리 그냥 도망칠까? 유진이 중얼거리듯 내뱉었다. 훗, 나쁘지 않네. 그래, 다 버리고 새 시작. 민호도 몰랐어. 떠나기 전에도 수고했어 라고 하며 웃더라니까. 그들은 이불을 당기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모든 감각이 느슨해진 그 순간조차 창문 너머에 설치된 카메라의 시선은 침착하고 정확했다.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음을 그들은 끝까지 몰랐다. 몇 시간 뒤 성우는 펜션에서 몇 킬로 떨어진 외진 주차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 위 영상을 재생한 그의 손길은 단단하고 조용했다. 화면 속 긴장을 내려놓은 유진의 웃음. 그 미소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치지 않은 얼굴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성우가 말했다. 시간, 장소, 인물 전부 찍혔어. 이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조용히 쥐었다. 고맙다. 성우야. 정말 할 거지? 응. 이젠 용서 따위는 없어. 그날 밤 차 안에서 나는 그 영상 파일을 분류하고 변호사에게 제출할 자료들을 정리해 나갔다. 노트북 화면에 하나씩 쌓여가는 증거 파일. 유진은 지금쯤 도연의 품에서 깊이 잠들었겠지. 그러나 그 방 바깥에서는 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차분하게, 질서 있게, 그리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일요일 밤, 유진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현관에 캐리어를 내려놓고 다녀왔어 하고 익숙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린이는? 응, 잘 자고 있어. 오늘은 같이 목욕도 하고 그림책도 읽었어. 한참 웃더라. 고마워. 나도 이번에 좀 힐링된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익숙한 손길로 스마트폰을 열고 알림을 확인했다. 익숙한 장면. 하지만 그날따라 내 눈엔 하나도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로 노트북을 옮겼다. 그리고 전원을 켰다. 어서 와.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고 자. 유진이 걸음을 멈췄다. 뭔데? 재생 버튼이 눌리고 화면에는 펜션의 한 객실이 떠올랐다. 작은 테이블, 맥주 캔, 웃고 있는 유진의 얼굴. 그리고 도현. 이게 뭐야? 어디서 이걸? 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월정 온천, 한옥 펜션. 내가 맘카페 친구들이랑 1박 2일하며 갔다 왔다는 그곳. 그건 그게. 화면 속 유진이 도연에게 머리를 기대며 속삭인다. 민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떠나기 전에도 수고했어 라고 하더라니까. 도연이 아이 생기면 어떡할래?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그 순간 유진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다. 변명은 필요 없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눈물도 이미 지나간 선택을 지우진 못한다. 그저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하게 할 시간이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떨리는 숨을 토해냈다. 이거 다 찍은 거야?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엔 두려움과 절망이 엉켜 있었다. 이게 뭐야, 몰래카메라야? 그런 건 너무 비겁하잖아. 하지만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말로 감정을 드러낼 이유도 변명에 반응할 가치도 없었다. 대신 천천히 노트북을 스피커에 연결하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기록된 소리들이 하나씩 방 안을 채웠다. 침대 위 미세한 흔들림,
숨죽인 웃음, 속삭이는 말투.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유진이 귀를 틀어막으며 소리쳤다. 그만해. 제발 그만 틀어 부탁이야. 다 지워줘. 그건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나는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순간의 실수? 입꼬리엔 냉소가 떠올랐다. 그래서 도연이 아이 가질까?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거냐? 유진은 고개를 흔들며 안간힘을 썼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진심 아니었어. 그 순간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거야.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예전에 내가 그랬지. 아이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 말 기억하냐는 듯 바라봤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그건 이미 의미를 잃은 움직임이었다. 할인이 생각 안 한 건 아냐. 나도 엄마야. 하지만 당신이 날 여자로 안 봤으니까.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난 널 아내로 지켜주려 했어. 그런데 넌 여자로 대우받고 싶단 이유로 가정을 버렸어. 그 말 이후 긴 침묵이 흘렀다. 무너진 건 말뿐 아니라 우리 사이의 마지막 남은 신뢰였다. 나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다. 이건 변호사 명함이랑 이혼 관련 서류야. 위자료는 강도연에게 청구할 거고. 유진이 벌떡 일어나 내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우리 다시 안 될까? 정말 후회하고 있어. 도연이랑도 완전히 끊을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 당신. 그 순간 내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성우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강도연, 전 여친이 직장 찾아가서 신랑이 버리다 얼굴 다쳐서 응급실 실려감. 뉴스 뜰 가능성 있음.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천천히 스마트폰을 엎어두었다. 그게 내가 선택한 남자의 결말이야.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단단하고 차가웠다. 자기가 한 짓의 무게를 이젠 스스로 감당해야지. 유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도연이가 다쳤다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반응도 이제 내 안에서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이젠 너한테 어떤 믿음도 남지 않아. 나는 등을 돌리고 할인이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닫힌 방문 너머로 작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다녀왔어요. 자면서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 할인이의 말. 그 소리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의 방을 바라봤다. 눈꺼풀을 조용히 감은 채 편히 잠든 얼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는 내 아이.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무너진 자리 위로 작은 온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 아이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그게 나에게 남은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될 내 인생의 이유였다. 월요일 아침.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장을 갖춰 입고 할인이의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다. 주방의 따뜻한 공기와 반찬을 데우는 냄새, 그리고 식탁 위에 정갈이 놓인 아기의 숟가락과 컵. 겉보기엔 평온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얇은 유리 위에 선 것처럼 위태롭고 날카로웠다.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식탁 가장자리 위에 놓인 이혼 소송 서류와 정리된 증거 목록이었다. 그 서류를 마주한 유진은 숟가락조차 들지 못한 채 눈만 떨궜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할인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넌 양육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확보했어. 조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각오는 해둬. 유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저었고 끝내 터뜨리듯 말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짧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한 일을 다시 생각해봐. 그 말에는 분노도 감정도 담기지 않았다. 오직 결단만이 담겨 있었다. 마치 가위로 실을 끊는 것처럼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선을 넘은 말이었다. 며칠 뒤 법무법인 조정씨의 탁한 형광등 아래 정식 협의가 시작됐다. 나의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의뢰인 측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음성 녹취 및 영상 기록, GPS 이동 경로, 육아, 방기 정황, 유진 씨의 허위 진술 이력, 그리고 이어지는 발표, 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상간남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또한 자녀 할인 양의 양육권 및 친권은 의뢰인 정민호 씨에게 귀속될 것을 요청합니다. 유진은 물 한 모금을 삼켰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매달림이 묻어났다. 할인이는 저를 필요로 해요. 저는 엄마예요. 지금껏 아이를 키워왔고.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엄마라는 사실과 양육권을 가질 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유진의 중심을 꿰뚫는 칼 같았다. 그녀는 말없이 시선을 내리고 긴 한숨을 삼켰다. 나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할 뿐이었다. 그 시각, 박성우는 계획한 대로 강도연을 향한 공개적 반격을 개시하고 있었다. 그가 수집한 내부 고발 자료는 도연이 근무 중이던 헬스장에 전달됐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났다. 회원 여성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강도연은 안내 데스크에서 얼굴을 붉히며 뒷걸음질 치다시피 사직서를 냈다. 유부녀 상대로 장난친 거예요? 저한테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이내 헬스장 SNS 계정도 폐쇄되었고 과거 그와 관련된 여성 중 한 명이 실명과 사진을 폭로하며 SNS 글을 올렸다. 댓글에는 분노와 비난이 몰려들었고 강도연의 온라인 존재는 순식간에 지워졌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의 변호사 팀은 강도연 앞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내용 증명을 전달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적 청구 금액 3천만 원. 잠시 후 그에게서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웃기고 있네.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 마른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르는 자의 비열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법은 감정을 재지 않는다. 이제 그에게도 대가가 남았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쫓지 않았다. 다만 성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 어디로 도망쳐도 자기가 저지른 일에서 벗어날 순 없어. 결국 알게 되겠지. 합의가 끝난 밤, 나는 할인이와 함께 근처 공원을 걸었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굴리고 하늘에는 주황빛 구름이 떠 있었다. 아빠, 저 구름 강아지처럼 보여. 할인이의 천진한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정말 그렇네. 달리는 것 같아. 나는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이 손만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정말 그러네. 강아지가 달리는 것 같아. 나는 할인이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손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집에 돌아오자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용서받고 싶어요. 미안해요. 한 번만 말할 기회를 주세요. 유진의 필체였다. 나는 봉투를 찢지 않았다. 그저 책상 서랍 안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다. 끝난 기록으로, 그리고 섣부른 선택에 따르는 결과로서 남겨두는 것뿐이다. 조급하게 던진 돌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하지만 바르게 살아간 이에게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평온이 찾아온다. 그게 내가 믿는 진짜 심판이었다. 겨울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나는 프라이팬을 돌리며 반숙 계란을 구웠다. 노른자는 할인이가 가장 좋아하는 정도로 익혔다. 아빠, 배고파. 헝클어진 머리로 달려오는 할인이. 나는 웃으며 접시를 식탁에 올렸다. 자, 오늘은 소시지도 구웠지. 진짜 최고야. 할인이의 미소는 예전과 다름없이 맑고 눈부셨다. 나는 다시금 확신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모든 걸 견딘 거였다고.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급증하는 외도 분쟁과 위자료 소송, 전문가의 분석이 이어졌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그보다 오늘 피아노 연습 있지? 응. 근데 먼저 한글 쓰기 연습하고 할 거야. 약속했거든. 멋지네. 그럼 나중에 같이 하자. 응.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가슴이 가득 차오르는 걸 느꼈다. 세 사람이 앉았던 예전 식탁은 사라졌지만 지금 이 조용한 순간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설거지를 하며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읽지 않은 메시지. 할인이 좀 만나게 해줘. 단 한 번만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어. 유진의 메시지였다. 나는 손끝으로 메시지를 살짝 눌렀지만 결국 읽지 않았다.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나 있었으니까. 한편 성우에게서 도착한 메일. 강도현, 일도 집도 다 잃고 도망다니는 중. SNS에서는 도망자 남으로 낙인 찍힘. 스스로 자초한 결과지.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과거에 갇혀 무너지는 사람들, 그리고 앞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그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빠, 오늘은 머리 묶어줘. 나는 웃으며 돌아섰다. 작은 고무줄을 들고 다가간다. 오늘은 양갈래로 해볼까? 응. 아빠, 진짜 잘 묶는단 말이야. 그랬어, 고맙다. 나는 할인이의 머리를 매만지며 작은 따스함이 가슴 깊이 번지는 걸 느꼈다. 이제 너는 누구의 용서도 필요 없다. 이제 너는 누구의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눈앞의 웃음만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현관문을 열고 할인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다.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포근했다. 가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니까. 응. 조용한 주택가에 우리 둘의 발소리가 가볍게 울려 퍼졌다. 모든 걸 무너뜨린 건 결국 그 자신이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스마트폰을 엎어두었다. 과거에 매달려 침몰하는 자들, 그리고 앞을 보고 걷기 시작한 사람들. 그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빠, 머리 묶어줘. 나는 웃으며 돌아보았다. 작은 고무줄을 손에 들고 다정하게 말했다. 오늘은 동그란 머리 어때? 좋아. 아빠, 이제 진짜 잘 묶는다. 그래? 고마워. 할인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작지만 따뜻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는 걸 느꼈다. 이제 누구의 용서도 필요 없다. 누구의 배신도 더는 나를 흔들 수 없다. 내 눈앞의 웃음만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얼어붙었던 관계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진짜 아침이 찾아왔다. 그건 결코 극적이지 않았다. 요란하지도 눈부시지도 않았다. 하지만 조용하고 잔잔하고 무엇보다 진짜 미래를 느끼게 해주는 아침이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하얀 도로 위에 가볍게 치켜나갔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온전한 시작이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